안녕하십니까. 교육학개론을 담당하는 고병갑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개첼수와 구바의 사회적 행동 모형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개첼수와 구바는 인간들은 사회적 존재로서 사회 공동체의 생활을 영위하면서 어떻게 사회적 행동을 보여주는가를 간단한 공식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적 행동에 대한 공식을 가지고 여기 개첼수와 구바는 인간의 사회적 행동이라는 것은 이 사회생활 중에 개인의 역할 기대와 또 그런가 하면 개개인의 인성 욕구 성향을 같이 결합해서 같이 상호작용 속에서 사회적 행동을 보인다 해서 개첼수와 구바는 여기 보면은 사회적 행동을 어떻게 보이냐면 개첼수와 구바는 이렇게 인간의 비헤비어, 소셜 비헤비어는 F, R, P로 이렇게 설명을 하되 인간의 사회적 행동의 도식을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서 인간의 사회적 행동에는 저마다 맡게 될 역할과 롤이죠. 롤과 그리고 인성이라고는 퍼스널리티 이 역할이 있는데 사회적 행동을 보여줄 때에는 어떠한 사람은 주로 인성에 의존해서 사회적 행동을 보여주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인성보다는 역할에 의해서 사회적 행동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제도권 교육인 학교 교육에서는 역할과 인성의 균형을 맞춘 가운데에서 사회적 행동을 보여주게 된다라고 설명을 했던 것입니다. 때문에 인간이 사회생활 속에서 보여주는 사회적 행동이라는 것은 저마다 가지고 있는 인성 욕구와 그리고 사회생활 속에 갖게 되는 그 지위에 알맞은 행동, 그걸 역할이라고 했죠. 그 역할 기대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사회적 행동을 보여주고 학교 교육을 통해서는 또는 학교를 빼더라도 교육을 통해서는 역할과 인성의 균형을 맞춘 사회적 행동을 기대하는 모습으로 교육은 이루어진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 207페이지에 보시면 개첼수와 구바는 학교를 제도적 측면과 개인적 측면을 갖춘 사회체제로 보고 그 안에서의 개인의 사회적 행동은 제도적 측면에서의 역할 기대와 개인적 측면에서 인성 욕구의 상호작용의 함수라고 설명을 했다 해서 이 조직을 이렇게 개인적 측면의 개인 인성 욕구와 조직적 또는 제도적 측면의 역할 기대로 이렇게 해서 사회적 행동을 상호작용의 함수라고 설명을 했고 208페이지로 나가면 그 그림을 그렸는데 자기의 개인적 측면에서 인성 욕구에 주로 초점을 두고 사회적 행동을 보여주는 것은 주로 예술가 집단에서 주로 보이는 것이라고 설명을 했고 그에 비해서 자신의 인성 욕구보다는 제도적 측면의 역할 기대에 의해서 사회적 행동을 보여주는 것은 주로 제복사회에서 경찰이나 군인이나 특수 업무를 추진하는 이런 조직에서 보여준다고 그랬고 역할과 인성의 균형이 맞춘 가운데서 사회적 행동이 강조되고 있는 것은 우리가 학교 교육에서 보여지는 모습이라고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에 우리가 볼 것은 교육과 사회평등입니다. 자, 교육과 사회평등은 우리가 앞에서 본 것과 유사한 것을 찾아볼 수가 있겠는데 앞에서 사회계층을 우리가 강의를 할 적에 사회계층이라고 하는 것은 기능론에서 바라보는 것과 갈등론에서 바라보는 것 서로 다르다고 그랬습니다. 기능론에서는 바라볼 적에 사회계층, 즉 사회계층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 사회는 보편적인 현상일 뿐만 아니라 반드시 있어야 하는 필수 불가결한 요소이다. 그에 비해서 갈등론에서는 인간 사회는 보편적인 요소인 것은 인정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결코 필수 불가결한 요소라고 할 수는 없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또 기능론에서는 사회제도가 사회계층을 만들어간다. 그리고 이 사회계층은 개인 발전이나 사회 발전에 긍정적 기능을 수행을 한다라고 본 데 비해서 갈등론에서는 오히려 사회제도가 아니라 사회계층이 사회제도를 만들고 결국에 지배계층이 사회제도를 주관함으로써 사회계층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 발전이나 사회 발전에 누구에게나 똑같은 혜택을 줄 수 없는 부정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타도 대상으로 본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쨌든 모든 인간들은 인간의 사유계층에서 상승, 계층 상승을 꿈을 꾸게 되는데, 계층 상승, 즉 사회적 지위를 획득하는 과정은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가 해서 사회적 지위를 결정하는, 사회적 출세를 결정하는 요인으로 가정 배경과 학교 교육을 가지고 분석을 했습니다. 기능론에서는 뭐라고 설명을 했냐면, 가정 배경이 학교 교육에 미치는 영향력이 있다. 그리고 학교 교육에서 얼마만큼이나 열심히 했느냐에 따라서 사회적 지위, 사회적 출세는 결정된다. 그러나 가정 배경이 사회적 지위를 결정하는 데는 미치는 영향력과는 무관하다. 그래서 사회의 한 구성 요소인 학교의 사회 진출이나 사회적 출세에 미치는 영향은 결정적이다. 그래서 학교는 제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데 비해서 갈등론에서 바라보는 것은 가정 배경과 학교 교육과 사회적 진출을 가지고 가정 배경이 학교 교육에 미치는 영향력이 있다. 그리고 학교 교육이 사회 출세를 결정짓는데 영향을 미치는 것도 인정한다. 그러나 진정 사회 출세, 사회적 지위를 결정하는데 결정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가정 배경이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라고는 사회의 하나의 구성 요소는 사회적 지위를 결정하거나 사회 계층을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별다른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할 수는 없다.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다. 다소 부정적으로 설명하고, 바로 그 그림을 여러분들이 198, 199페이지에서 보셨던 겁니다. 바로 그걸 가지고 보울스와 진티스의 지익등 모형 208페이지 나온 그림이 있지요. 바로 그 그림을 198페이지에 있는 기능론적 관점의 사유계층 이동과 결부시켜보고, 그리고 199페이지에 있는 갈등론적 관점의 사유계층 이론을 거기 209페이지에 있는 젠크스의 학교교육 효과 연구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같이 비교를 해보시되, 그것을 어색하시면 210페이지, 그래서 199페이지에 있는 갈등론에서 바라보는 사유계층 이동의 그림을 210페이지 보울스와 진티스의 학교교육 효과 연구의 그림과 같이 연결시키면 됩니다. 그래서 198페이지에 있는 거기 나오는 그 삼각형 그림을 그대로 블라우와 던칸의 그림과, 그리고 199페이지에 있는 갈등론의 사유계층 이름은 210페이지는 보울스와 진티스의 학교교육 효과 연구와 같이, 제목은 다르지만은 같은 관점으로 보시고 두 번 페이지 교차시켜 놓고 공부하시면 됩니다. 다음에 진정 중요한 것은, 자, 별표를 한 5만 개 하실 것은 교육의 기회균등이 되겠습니다. 교육의 기회균등은 우리가 헌법 제31조 1항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라고 함으로써 우리는 교육의 기회균등을 기본 전제로 하되, 그 대신 단 교육의 기회균등은 제시하되 능력에 따른다라고 하는 기능론적 관점의 교육관을 헌법에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육의 기회균등이 현실적으로는 어떻게 나타나는가? 교육의 기회균등에 대한 접근에 대해서는 211페이지에 있는 것처럼 콜맨에 의해서 연구 단계, 교육의 기회균등이 이르는 단계가 1, 2, 3, 4단계로 이렇게 설명되기도 하고, 후센에 의해서 보수주의적 관점, 자유주의적 관점, 보상주의적 관점으로 이렇게 설명되기도 합니다. 콜맨은 1단계는 산업혁명 이전까지는 교육의 기회균등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오직 가진 자 귀족들에게만 주어지는 특혜로서 교육을 바라보는 때고, 그러다가 2단계에 가서 산업혁명 이후에는 하류층에게도 초등교육이 의무화되는 이런 단계로서 하류층을 대상으로 하는 초등교육 의무화 단계를 2단계라고 그랬고, 3단계에는 1940년대, 1945년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모든 사람에게 교육의 기회가 허용되는 3단계로, 그리고 4단계에서는 결과의 평등까지를 신경 쓰는 단계로 넘어간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1, 2, 3, 4단계로 이렇게 콜맨은 제시를 했고, 후세는 보수주의적 관점, 자유주의적 관점, 보상주의적 관점으로 나누는데, 보수주의적 관점은 초기 단계 하류층을 대상으로 하류층에게도 초등교육을 허용하는 초등교육 의무화가 이루어지는 단계를 보수주의의 단계, 산업혁명 이후의 단계 19세기를 설명하고 있고, 그에 비해서 자유주의적 관점은 모든 사람에게 교육의 기회가 허용되는 단계로서 모든 사람에게, 이 말은 뭔 말일까? 말하자면 교육의 장애로, 아무리 하류층에게 초등교육 의무화를 구형해도 어떤 장애로 인하여 교육을 받지 못하는 이런 사람이 있긴 한데, 바로
도 교육의 기회가 허용될 수 있는 단계를 자유주의적 관점이라 하고, 이걸 콜맨의 분류로 본다면 3단계 2차 세계대전 이후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보상주의적 관점이라고 하는 것은 1960년대 이후, 미국과 같은 경우는 1960년대 이후가 되겠는데, 결과의 평등까지를 추구하는 단계를 보상주의적 관점이라고 대표적으로 보상교육 프로그램을 대표적으로 예로 들었습니다. 자, 실질적인 내용은 211, 212, 2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 212, 213페이지에 보시면은 교육의 기회균등이 나오는데, 사실은 출제되는 범위는 바로 여기가 되겠어요. 교육의 평등에는 기회의 평등과 내용의 평등으로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는데, 기회의 평등에는 허용의 평등, 보장의 평등, 그리고 내용의 평등에는 조건의 평등, 결과의 평등, 이렇게 4개로 나누고 있습니다. 자, 이 4개의 단계를 한번 먼저 판서를 해보고 교재와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면 교육의 평등. 교육의 평등은 기회의 평등과 내용의 평등을 같이 합친 것을 바로 교육의 평등이라고 하는데, 자, 기회의 평등에는 허용의 평등과 자, 여기다 기회의 평등, 기용의 평등에는 허용의 평등과 보장의 평등이 있습니다. 보장의 평등. 그리고 내용의 평등은 뒤에 적겠습니다만은 조건의 평등과 결과의 평등이 있는데, 허용의 평등은 접근 기회의 평등이죠. 접근 기회의 평등. 누구에게나 학교를 다니고 싶으면 다닐 수 있다라고 허용한 접근 기회의 평등으로서, 이 허용의 평등은 콜맨의 2단계, 하류층에게도 초등교육이 의무화되는 콜맨의 2단계, 그리고 후센의 보수주의적 관점, 보수주의적 관점을 이렇게 허용의 평등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이 교육 평등은 당연히 허용의 평등, 누구에게나 교육의 기회는 부여하겠다. 교육의 기회균등, 교육의 기회균등, 누구에게나 교육의 기회균등을 헌정하되, 그러나 단 능력주의에 의한다. 능력주의. 우리 헌법 제 31조 1항이 바로 허용의 평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기회가 있다. 교육의 기회균등과 능력주의를 설정하고 있죠. 능력주의를 설정하고 있으며, 바로 이런 것이 한국사와 연결되게 되면 바로 유영원의 향상제, 단선형학제로 하되 누구든지 간에 4단계의 학교 단계로 나누어서 능력이 있으면 다음 단계의 학교로 진학할 수 있는 것이고, 능력이 없으면 그 정도 학력에 맞는 선에서 생업에 종사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반개 유영원의 향상제도 들어볼 수 있고, 영국에서 나와 있는 재능예비군 해서 누구나 똑같이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을 하되, 그 중에 재능이 있는 걸로 보여지는 예비군을 대상으로 상급 학교에 진학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자는 것이 허용의 평등이 되겠어요. 그래서 기회균등과 능력주의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기회균등을 허용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는 학교를 오는 율이 그렇게 많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분석을 했더니, 학교가 너무 집에서 멀어서, 또는 학교가 바로 집 앞인데도 불구하고 진짜 돈이 없어서 책이나 학용품이나 수업료를 낼 수 없어서, 또 어떤 경우에는 집 앞에가 집이 있고 학교 앞에가 집이 있고, 그리고 먹고 사는데도 걱정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부모가 무지해서 굳이 배워야 사냐, 배우지 않아도 다 지금까지 살아왔지 않냐 하는 부모를 만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해서 기회를 허용해도 기회를 누릴 수 없는 장애가 있는 사람들의 교육상 장애를 제거함으로써 실질적 평등을 추구하는 이런 평등을 보장애 평등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는 교육상 장애 제거를 통한 실질적 교육의 평등을 이끌어가는 것이 바로 교육의 보장의 평등이고, 이 보장의 평등은 콜맨의 2단계, 그러니까 콜맨의
3단계 교육상 장애로 교육을 받을 수 없었던 모든 다 이런 사람들까지도 포함해서 모든 사람에게 교육에 평등되는 걸어서 콜맨의 3단계 그리고 후센의 자유주의적 관점의 교육이라고 후센의 자유주의적 관점의 교육을 이렇게 보장의 평등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헌법 역시 제31조 2항에 보면 모든 국민은 그 보호하는 자녀에게 초등교육과 법률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진다. 보호자에게 교육의 의무를 부여하거나 의무 교육은 무상으로 한다라고 한다거나 국가는 평생교육을 진흥하여야 한다라고 하는 규정들이 다 보장의 평등입니다. 받고 싶어도 교육을 받고 싶어도 받을 수 없었던 장애가 있었던 사람들에게도 다 교육의 기회가 허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교육상 장애를 제거했다. 돈이 없으면 장학금을, 집이 멀면 기숙사를, 그리고 부모를 잘못해서는 허위받으면 헌법상 교육의 의무를 부여함으로써 교육을 강제하는 이렇게 교육상 장애를 제거하는 것이 바로 보장의 평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모두 의무교육은 보장의 평등이지요. 다음에 내용의 평등. 내용의 평등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은 조건의 평등과 그리고 결과의 평등이 있다고 그랬지요. 그냥 3이라고 적겠습니다. 3 그리고 4 결과의 평등. 자, 우리가 조건의 평등이라고 하는 것은 과정의 평등을 말합니다. 과정의 평등. 자, 우리가 보장의 평등까지 해서 교육상 장애를 제거했더니 실질적으로 모든 아동들이 학교에 입학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는 드디어 교육의 평등이 이루어졌다. 그런데 일부 학자들이 유형적으로는 누구나 학교를 다닐 수 있게 됨으로써 접근교육이 실질화되었다라는 것을 인정하지만 정말 모든 애들이 학교를 다니면서 똑같이 공부를 할 수 있겠는가라는 이제는 학교, 교문 안에서의 평등의 의무를 받던 거였어요. 그랬더니 결과가 뭐냐면 묘하게도 대부분의 학교에서 잘 사는 집 애들이 못 사는 집 애들보다 백인 애들이 흑인 애들이나 또는 메조틱스보다 공부를 잘 하더라는 거예요. 똑같은 선생님에게 똑같은 교과서로 똑같은 진도로 똑같은 장소에도 교육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참으로도 묘하게 이렇게 성적차가 나더라는 거죠. 도대체 왜 그럴까? 그랬더니 이건 분명히 뭔가 교육의 여건이 잘못해서 그렇다. 잘 사는 동네는 대부분 주택가에 있기 때문에 학교가 전부 교육적 분위기에 의해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고, 열악한 환경에 있는 흑인들이나 메조틱스가 사는데 그 동네에서는 주로 좀 험악한 슬럼가가 이루어져서 교육과는 전혀 무관한 환경이 되어서 교육과는 전혀 동떨어진 이런 분위기가 성적의 차이를 나는가 보다. 모든 조건을 같이 해야 되겠다. 그래서 과정의 평등, 모든 교육 조건의 평등, 모든 교육 조건의 평등을 이끌어갔던 것이 바로 여기라는 과정의 평등, 조건의 평등이 되겠어요. 그래서 교사의 질도 똑같이 하기 위해서 교사가 한 학교에만 있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특히 공립과 같은 경우에는 교사, 잘 가르치는 교사도 못 가르치는 교사도 일정 임기가 되면 다른 학교로 전출을 강제함으로써 실력 있는 선생님의 능력도 여러 학교에게, 잘 사는 동네 애들에게도 못 사는 동네 애들에게도 똑같이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강제를 하거나, 학생들도 잘하는 애들만 뭉쳐있고 못하는 애들만 있다면 부익부 빈민이 이루어져서 오히려 발전을 거둬보는가 하면 소위 빈곤의 빈곤으로 연속될 수 있으니까 이런 학생들로 섞어서 서로 간에 어떤 평등을 이루어야 되겠다 하는 것이 바로 고교 평준화라고 그랬어요. 고교 평준화. 자, 이렇게 해서 선생님의 질도, 학교 시설도, 학교 밖의 환경도, 그런가 하면 학생들의 그룹도 이렇게 똑같이 해놓으면 학생들의 성적 차이가 사라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1966년에 콜맨 보고서가 등장하는 거죠. 콜맨 보고서가 이렇게 등장한 거였어요. 콜맨도 당연히 모든 학교의 안팎의 환경, 모든 학교의 인적 물적 환경을 똑같이 만들어주면 학교 내에서 불평등이라고 해서 성적차가 사라질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그렇게 시범지구를 설정해서 연구를 했는데 연구 결과는 전혀 딴판이었어요.
학교 환경이 어쨌든 간에 선생님이 잘났든 못났든 간에 상관없이 결국에 공부 잘하는 애들은 가정 배경이 좋은 애들이 공부를 잘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콜맨은 당시 역시 구조기능론의 대표자인 콜맨은 굉장히 당황을 한 거지요. 그것을 1972년에 쟁크스가 다시 한번 연구를 하는데 쟁크스의 보고서에서도 똑같은 결과가 나왔어요. 아무리 학교 환경을 좋게 만들어도 아무리 학교 인적물적 조건을 잘 사는 학교나 못 사는 학교, 못 사는 동네의 학교, 또 공부 잘하는 애들의 집단이나 못 오는 집단을 똑같이 만들어줘도 결국에 공부 잘하는 애들은 가정 배경이 좋은 애들이 공부를 잘하고 그리고 친구 집단들이 좋은 애들이 공부 잘하더라. 이렇게 결론이 떨어진 거였어요. 그래서 미국 정부는 도대체 어떻게 하면 실질적 평등을 이끌어갈 수 있을까? 연구한 결과를 찾아냈어요. 교육의 평등을 이끌어가기 위해서 미국 당국이 이끌어갔던 것은 초등학교에 입학하고 나서부터 교육의 평등을 이끌어가기 위해서 갈라진 그 갭을 줄이려고 노력을 했는데 가만히 봤더니 교육 후 격차가 나는 출발점은 출생부터 시작되더라는 거죠. 출생부터.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출생부터 보면은 자 여기에서 초등학교에 입학하게 되면 여기는 출생인데 여기서부터 벌어진 것을 좁히겠다라고 이걸 좁히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지만 이게 벌어진 갭은 하루아침에 벌어진 거 아니라 이미 출생 단계에서부터 벌어진 거여서 이것을 좁히기는 상당히 장기간의 투자가 있지 않아서는 안 된다 라고 결론을 내린 거였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이 결과의 평등에서는 학령 전 단계, 여기 지워놓겠습니다. 학령 전 단계부터의 평등을 가지고 고연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해서 열악한 환경에 있는 아동이나 학교에 아주 우수한 환경의 학교보다 더 많은 예산 지원을 집중적으로 하기 시작했어요. 그 이론을 배경을 롤스의 정의론에서 그 근거를 찾아가지고 롤스의 정의론, 그래서 역차별을 시행했던 거죠. 역차별을 시행했던 거였어요. 역차별을 시행했죠. 그래서 우수한 환경에 있는 학교나 아동들에게보다 열악한 환경에 있는 학교나 아동에게 집중적으로 교육 예산을 투자를 하기 시작했어요. 이 집중적으로 교육 예산을 투자하는 이 그래프를 우리는 역차별 곡선이라고 하는데 아주 열악한 환경에 있는 아동, 아주 우수한 환경에 있는 아동에게 대한 교육 예산의 배분을 이렇게 하기 시작. 이걸 바로 우리는 역차별 그래프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 역차별을 수행하는 것이 진정 실질적 평등을 구현하는 방향이라고 봤던 거였어요. 왜냐하면 인간은 자기가 태어날 때 자기가 선택해서 부모나 자기가 선택해서 환경을 찾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수한 부모로부터 태어났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열악한 여건을 갖춘 부모로부터 태어나기 때문에 그런 애들을 똑같은 입장이라고 설정해놓고 평등을 구현하냐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똑같은 조건이 될 때까지 먼저 맞춰놓고 교육을 시켜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학령 전 단계부터 교육의 평등을 구현하되 열악한 환경의 예산 배분을 집중적으로 함으로써 즉 역차별을 시행함으로써 실질적 평등을 구현하자 하는 노력을 정책으로 이끌어가는데 그것을 바로 보상교육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거기 213페이지에 있는 것처럼 4번에 5번 나와 있지요. 교육복지 투자 우선지역 스타트 프로그램, 또 미국의 헤드 스타트 프로그램, 영국의 미들 스타트 프로그램, 교육 우선 지역 이런 것들은 모두 이런 역차별을 정책적으로 이끌어감으로써 열악한 환경에 대한 예산 배정의 집중화를 통해서 실질적 평등을 구현하자는 결과의 평등의 구현 노력이고 이걸 우리가 적지 않았지만 이것을 콜맨의 4단계 후센의 보상주의적 관점의 교육관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에 정치적 측면에서 교육평등을 이끌어가고자 하는 좀 갈등론적 개념이 되겠는데 사회계획에 관한 교육평등도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가 교육의 평등, 여기서 한 문제가 나올 겁니다. 다음에 214페이지에 가서면 학력 상승, 전 세계적으로 학력 상승의
분위기가 보편적입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교보제가 한국입니다. 한국을 봐라. 아주 많은 자원을 가진 나라가 아무런 자원도 없는 부존자원 제로나 다름없는 한국을 교보제로 삼고 한국을 따르고자 하고, 미국의 오바마도 틈만 있으면 한국을 배우자고 합니다. 한국은 뭘로 아무런 자원도 없는데 이렇게 세계 10대 경제국가로 성장했을까? 우리는 우리대로 이렇게 바쁘면서도 세계의 많은 질시를 받고 칭송을 받는데 그 배경을 교육에서 찾고 있던 거였어요. 한국은 80몇 %가 대학을 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도대체 학력 상승의 원인이나 배경이 무엇이냐? 기술기능이론, 학습욕구이론, 신마르크스 이론, 지위경쟁이론 등등을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214페이지에 있는 학습욕구 이론이라고 하는 것은, 학습욕구 이론을 보면 인간들은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을 배우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게 되는데, 더 높은 학교를 가면 갈수록 더 높은 지식이나 기술을 배울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학교 교육은 더 높은 지식과 기술을 가르쳐준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꾸 높은 학교를 가려고 한다. 학습욕구 이론. 기술기능이론, 이런 산업화, 경제적 측면에서 접근하는 것인데, 산업화가 진전되면 진전될수록 보다 새로운, 보다 창조적인 이 지식과 기술을 필요로 하는데, 앞에 나온 것처럼 배우고 싶은 욕망을 학교가 채워준다가 아니라 그 회사나 산업계에서 필요로 하는 신기술을 높은 학교를 가면 배울 수가 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꾸 높은 학교를 가려고 한다. 그러다 보니까 학력 상승이 부추겨졌다. 기술기능이론. 학습욕구 이론이나 기술기능 이론은 인간이 배우고 싶은 욕망을, 또 산업계가 요구하는 신지식을 가르칠 수 있다. 학교는 참으로 착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이론은 기능론적 관점에서의 학력 상승 이론이 되겠습니다. 그에 비해서 신마르크스 이론. 신마르크스 이론은 마르크스와는 달리 폭력혁명이라는 단어나 급진계이란 말을 쓰지 않습니다. 마르크스는 점진적 개선을 통해서 새로운 사유자를 만드는 점에서 폭력이니 급진이라는 용어를 안 쓰는데, 이들은 뭐라고 하냐면, 마르크스주의와 똑같은 것은 결국에 학력 상승은 자본가 계급의 농간이다. 자본가 계급은 자기들의 수익을 보다 많이 창출하기 위해서 보다 높은 학력의 인력을 뽑다 보니까 사람들은 자꾸 높은 학교를 가게 되었다. 그래서 결국에 높은 학력의 이런 분위기 조정은 자본가들의 욕망이 몇 단계를 거쳐서 밖으로 표출된 것이다 라고 봄으로써, 결국에 학교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위한 것이다? 모두를 위한 것이 아니라 자본가 계급의 이익 창출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다. 그에 비해서 지위경쟁이론은 우리의 오랜 역사와 관련되어 있고,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고, 특히 우리나라에서 직접 쓸 수 있는 것이, 높은 학교를 다니면 높은 지위를 가졌던 것이 오랫동안 말하자면 현대사에 들어와서 우리의 하나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높은 지위를 차지하기 위해서 자꾸 높은 학교를 가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는 그 어느 나라보다도 빠른 속도로 학력 상승이 부추겨졌다. 결국에 기득권층을 넘어서 지위를 찾고자 하는 이런 걸로써 학력 상승이 부추겨지고, 그러면서 학력 인플레이션이라고 할 정도로 이러한 많은 문제점을 했는데, 이러한 것을 병리적 측면으로 표현해서 졸업장병이라고 표현을 한다. 215페이지에 나와 있지요. 이렇게 해서 이 두 가지 신마르크스 이론과 지위경쟁 이론은 갈등론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학력 상승 이론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오늘날 강조되는 것은 국민통합론입니다. 프랑스 대혁명을 통해서도 배웠고, 배우면 배울수록, 똑똑하면 똑똑할수록 대국민 결속력이 강해짐으로써 세계화의 시대에 대국민 결속력을 바탕으로 한 국제 경쟁력이 높아질 수가 있다. 그래서 정부는 정책적으로 국민 결속력을 높이기 위해서 학력 상승을 정책적으로 부추기고 있다. 그래서 초등 의무교육에서 초중등 의무교육으로, 더 나아가서는 요즘에 그냥 보편적으로 여야 모두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으로 하자고 하는 것을 아무런 이견 없이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어느 누구도 여기에 이의를 제기하고 있지 않아요. 이건 정치적 측면에서 초점을 두고 설명하는 이론인데, 결국에 고학력이 대국민 결속력을 이끌어가는 하나의 좋은 수단이고, 그것이 바로 국제사회에 살아남는 지름길이다. 정부가 정책적으로 학력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국민통합론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참 오래전에 나왔던 문제입니다. 오래간만에 학력 상승 이론을 다뤄봤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마지막으로 다뤄볼 문제는 시험입니다. 시험이나 우리가 계층 상승은 세대 간, 세대 내, 수평적,
수직적, 또 그런가 하면 경쟁적, 후원적 이동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 중에 경쟁적 이동과 후원적 이동, 앞에서 본 것처럼 여러분들 중요 표시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사회계층 이동에는 여러 종류가 있는데 이런 것처럼 세대 내 세대 간, 또 수평적, 수직적도 있지만 후원적 이동과 경쟁적 이동이 있다는 것을 216페이지에다가 198페이지, 여러분 앞에서 다 정리하고 봤던 것입니다. 198페이지와 216페이지를 같이 페이지 적어놓으시고 확인하시면 됩니다. 다음에 시험이라고 하는 것을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교육 선발에는 4가지 측면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 호퍼가 제시를 합니다. 교육 선발에는 4가지 측면이 있는데 호퍼는 선발 형식을 기준으로, 또 선발 시기를 가지고, 선발 기준을 가지고, 또 선발 대상을 가지고 교육 선발의 4유형을 분류를 했습니다. 선발 형식을 가지고는 중앙 집권식이냐 아니냐, 아니면 표준화 방식이냐 아니냐를 가지고 하는데, 우리는 고교 평준화하는 것처럼 우리는 표준화 방식으로, 전 대한민국 전체가 표준화 방식으로 중앙 집권화 방식으로 선발을 형식을 갖추고 있습니다. 또 선발 시기는 우리는 초등학교 입학할 때 인재를 선발하는 것이 아니라 대학교까지 졸업하고 난 다음에 인재를 선발하는 만기 선발의 입장에 있습니다. 다음에 선발 기준은 개인주의나 국가주의냐, 개인주의냐 집단주의를 할 때 우리는 민주주의 국가의 기본 모토를 가지고 개인주의를 우선으로 합니다. 다음에 선발 대상은 특수, 엘리트만을 대상으로 하느냐, 아니면은 누구나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특수주의와 보편주의일 때 우리는 원칙적으로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보편주의를 원칙으로 하되, 특수 목적 고등학교나 특성화 고등학교처럼 특수 인재 등을 대상으로 해서 인재를 선발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호퍼의 이론, 선발 형식, 선발 시기, 선발 대상, 선발 기준을 가지고 이렇게 분리했다는 거 정리를 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시험의 교육적 기능과 시험의 사회적 기능이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시험의 기능, 몽고메리의 분류도 있습니다. 217페이지. 거기 시험의 교육적 기능, 그냥 부담 없이 자격을 부여한다, 경쟁을 촉진한다, 인재를 선발한다, 목표와 어떤 동기 유발의 어떤 가치를 갖는다, 교육 과정을 결정한다, 학업 성취를 확인한다, 미래 학습을 예언할 수 있다, 이런 등등을 몽고메리는 시험의 교육적 기능이라고 그랬어요. 그런가 하면 시험의 사회적 기능, 자 거기다가 여러분들이 중요 표시를 하셔야 되겠지요. 시험의 사회적 기능에 대해서는 다양한 이런 주장들이 있는데, 보대, 문화적 재생산 이론을 주장했던 보대 또는 브루드는, 상징적 폭력을 말했던 이 브루드는 이 시험의 사회적 기능을 뭐라고 했냐면, 지식의 사회적 의미 규정과 그 표현 방식을 학생들에게 강요함으로써 지배 문화와 지배 집단의 가치관을 주입시키는 효과적 도구로서 기능을 수행한다. 지배 집단의 가치관을 세뇌시키는, 그런 강제로 일방적으로 세뇌시키는 이런 기능을 한다라고 시험을 봤던 거였어요. 어찌 보면 상징적 폭력의 한 내용으로, 한 과정으로 시험을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마르크스는 시험은 지식에 대한 관료적 세례이다. 표현이 시험에 대한 관료적 세례이다. 시험에 나온 것은 중요한 것이고 시험에 나오지 않은 것은 중요하지 않고 품위가 떨어지는 별 볼 일 없는 지식이라는 이런 착각을 갖게 하는 것이 바로 이 마르크스가 바라보는 시험의 관점이에요. 시험은 지식에 대한 관료적 세례이다. 그에 비해서 푸코, 훈육론을 제시했던 푸코는 시험, 규범적 판단, 규칙 3가지를 규율의 도구로 설명을 했는데, 그 중에 시험은 모든 사람을 계산 가능한 모습으로 분석하는 방법이라고 함으로써 기존의 규율 질서에 규칙을 잘 지키는, 질서에 순응하도록 하기 위해서 실시하는 하나의 방법론으로 시험을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을 규격화 동질화하여 기존의 규율 질서에 순응하도록 하기 위해 실시하는 것이라고 시험을 봤습니다. 훈육론에서 규율의 도구로 봤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오면 제목으로 사회적 선발 기능, 지식의 공시화와 유기화. 지식의 공시화와 유기화는 마르크스의 관점이죠. 또 지식 통제를 통한 사회 통제, 이것도 지식 통제를 통한 사회, 이것도 마르크스의 관점이죠. 다음에 사회 질서의 정당화와 재생산, 이것은 브루드의 관점이죠. 또 문화의 형성과 변화, 이런 것 등이 시험의 사회적 기능으로 언급이 됩니다. 작은 걸 씹을 것도 없고 그렇게 정리해 두시면 됩니다. 교육적 기능보다는 사회적 기능의 출제 비중이 훨씬 더 높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몸을 담고 있는 사회를 정보화 사회,
또 지식 기반 사회 등으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정보화 사회, 지식 기반 사회. 오늘날에는 우리가 포스트 모더니즘을 교육 철학에서 본 것처럼 절대성, 객관성, 진리, 합리, 보편적, 대서사, 그렇죠? 이런 것 등을 부정합니다. 정형화, 이런 거 다 부정하지요. 대량 생산, 대량 소비 똑같이 다 부정하지요. 오늘날에는 다양성, 개성종준, 반정초주의, 그렇죠? 그야말로 다품종 소량 생산로 넘어가는 다양화의 사유가 됐어요. 그런 것처럼 지식도 오늘날에는 지식의 절대성을 인정하지 않고 지식의 상대성을 강조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219페이지 지식기반 사유, 우리가 몸을 담고 있는 현재 지식기반 사유에서 지식과는 2번에 니은번 지식의 상대성 나와 있지요. 지식의 상대성의 관점에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교육체제도 여러분들 220페이지에 오면 산업사유의 교육이라고 나와 있지요. 2번에 2번 정보기술과 열린교육체제의 산업사유 교육, 모더니즘 시대의 교육과 오른쪽 221페이지 포스트 모던 시대의 교육, 지식기반 사유의 교육은 어떻게 다를까? 앞에는 그렇다 치고 지식기반 사유의 교육은 정보기술과 교육 패러다임이 서로 조화 통합되어 지식 공동체로서의 사유, 평생교육 학습체제로서의 사유로 발전이 된다. 자, 거기에 체크를 해놓으시고, 그런가 하면 학교 교육으로 본다면 221페이지 산업사유 학교와는 달리 지식기반 사유의 학교라고 하는 것은 거기 1번에 평생학습사유, 다음에 2번에 교육 1 연계 프로그램, 222페이지로 넘어가면 자격제도, 이것도 1교육 연계 프로그램 하나로서 특히 뉴질랜드에서는 학교가 졸업할 때 다 어떠한 자격을 가질 수 있게끔 이렇게 교육을 시킨다는 점에서 뉴질랜드 자격제도. 또 그런가 하면은 미국의 협약학교, 영국에서는 중앙재정지원학교라고 하는데 우리는 자율형 공립학교라고 합니다. 자율형 공립학교. 재정 지원은 국가에서 하지만 모든 운영은 바로 학교장, 초빙교장이 일괄 맡아서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하는 학교도 역시 현대 지식기반 사유의 학교의 한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호주에서 운영하는 미래의 학교 프로젝트, 이런 것도 현대 지식기반 사유에서 호주에서 유행하는 학교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특히 이런 호주의 미래의 학교 프로젝트 같은 것은 신자유주의적 교육 이념이 반영되어서 학교 간 경쟁, 교사 간 경쟁, 그야말로 시장 메커니즘을 학교 교육에 부여하자면 접목시켜서 이끌어가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두 번째 파트의 세 번째 기초, 사유학적 기초, 교육사유학을 마감진 걸로 할 겁니다. 다음 시간에는 파트 3, 교육의 과정, 교육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가를 가지고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